네, 지금까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말고 다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준지도학습, Semi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단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해볼게요. 지도학습은 모든 훈련 데이터가 레이블 정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점들이 죄다 데이터인데 이 색깔이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있고 색깔이 레이블이니까 데이터에 레이블이 다 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비지도 학습은 모든 훈련 데이터가 레이블 정보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말했죠. 입력 데이터만 주어주고 그 안에 관계는 얘들이 알아서 판단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비지도 학습을 거친다면은 좀 잘 돼가지고 뭐 이런 식의 군집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알고리즘 따라서. 그럼 준지도 학습은 무엇이냐?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와 가지지 않은 데이터가 섞여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하얀 거는 레이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지금 보시면 데이터에 일부는 노란색이 있고 일부는 파란색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네, 대부분은 흰색 데이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모른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학습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게 준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어디다 쓰이냐면은 실제 데이터 수집을 우리가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기계학습을 적용하고자 하면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섞인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죠. 고양이 사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려고 할 때 이것이 사진을 주고 이것이 고양이다라고 레이블을 매기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수십, 수천, 수백, 수만 장 이거를 사람들한테 다 레이블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그 사진 1초에 하나씩만 한다 하더라도 끽해봐야 3600초, 1시간에 3600장 이 정도만 가능하잖아요. 집중 빡 했을 때. 그러면 이제 1시간에 우리가 돈 얼마 줘야 돼요? 시급 요새 뭐 10,000원 넘나요? 아무튼 그걸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 장만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몇만, 수십만 장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서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득 과정에 오류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고양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실수로 사람이 매기는 거니까 실수로 고양이가 아닌데 고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또는 매겨야 되는데 안 매길 수도 있어요. 실수로. 1시간 동안 3600장짜리 사진을 막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수집을 하면은 그 레이블이 매길 수 없는 상황도 되게 많고, 그리고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레이블이 잘못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 상황에선 진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섞여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싹 다 버려버릴 것인가? 근데 아까 우리 앞에 사진, 그림, 아까 준지도 학습 설명할 때 그림 봤죠? 실제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싹 다 버려버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너무나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없는 데이터를 버려도 되긴 하지만은 좀 아깝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그럼 대신에 우리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좀 잘 이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적절히 좀 잘 이용해 보자. 버리지 말고. 요게 이제 준지도 학습의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준지도 학습의 원리를 설명하자면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로 학습 모델을 만들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표시된 하얀색으로 표시된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 친구들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게 지금 점으로 막 엄청 보이는 것들 이게 실제 데이터예요. 그 중에 우리 레이블 갖고 있는 건 고작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실제 상황, 대부분의 실제 상황이 이렇게 돼요. 예.
그럼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레이블 있는 데이터 이거 가지고 훈련을 해요. 이렇게. 5개 가지고. 예, 이렇게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 모델로 이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레이블이 없는데. 예, 그냥. 왜냐하면 나는 학습돼가지고 이 학습 모델은 레이블을 내잖아요. 예,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했으니까. 이걸 레이블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낸 레이블, 이 친구가 예측한 레이블, 이 친구가 분류한 레이블 가지고 다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학습했죠. 그럼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여기 동그라미 안에 속하는 친구들이야. 여기 데이터들은.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이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친구가 이렇게 학습됐잖아요. 그럼 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다이아몬드로 예측을 하는 거야.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예측했으면 레이블이 생겨버렸죠. 예측을 했으면은 이게 학습 모델이 예측한 거지만 어쨌든 레이블이 생겼죠. 그럼 이렇게 레이블이 생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합니다. 전체를. 교수님, 이게 제대로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친구가 주변에 데이터 분포가 점점 커졌잖아요. 엄청 많아졌잖아요. 고려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다소의 좀 오차가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가 있지만은, 요, 5개, 쓸 때보다는 훨씬 성능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요 준지학습의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적용되려면은 사실은 이런 가정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이 레이블 데이터 있잖아요. 여기 레이블 5개. 그러면은 우리가 수집하는 레이블이 안 된 데이터든 레이블이 된 데이터든 얼추 비슷한 자리에 다 있어 줘야 된다. 예,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분포, 같은 확률 분포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지도 학습은 알았어.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레이블이 좀 있는 것 가지고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예측해가지고 레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하는 게 준지도 학습이네. 그럼 자기 지도는 대체 뭐야? 여기 세미에서 셀프로 바뀌어버렸어요. 뭔 소리냐면은 이거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규칙을 찾아서 학습합니다. 어떻게 규칙을 찾느냐? 일부러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다가 이상한 거를 넣어요. 가령 이제 우리가 정확한 문장이 있잖아요. 정확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 일부를 제거를 해요. 일부를 제거.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을 제대로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미지를 원래 정상적인 이미지가 있지만은 거기다가 뭐 회전을 하든 아니 뭐 뒤집든 뭐 이렇게 뭐 꼬든 아니면 막 이상한 점을 추가하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본 이미지랑 대조를 해서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토익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아는 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 단어, 문장 유형 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좀 알고 나면은 거기에 좀 뭐 똑같은 문제가 조금 유형 다르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이거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수학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ax 플러스 b의 답을 안다고 쳐요. A가 정해지고 B가 정해지고. 근데 이 y는 ax 플러스 b를 계산하는 방법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a랑 b의 값이 바뀌어도 나중에 돼서 다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계속 만드는 거죠. 문장 내에서 빈칸 채우는 것도 문장 하나 주고 계속 이제 몇 가지 뭐 단어 빼고 놓고 이러면서 비슷한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하나 이미지 주고 난 다음에 조작해서 좀 회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학습이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에 쓰진 않아도 어느 정도 학습된 모델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학습된 모델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 사전 학습, 또 영어는 프리트레인
이라고 하는데 요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 모델 가지고 어디다 쓰냐? 우리가 전이학습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전이학습. 그래서 이게 전이학습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문장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빈칸 넣고 빼기에서 어느 정도 유형을 안 친구가 있어. 유형을 좀 알아낸 토익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습 모델이 생겼어요. 그럼 그 친구를 가지고 특정한 토익 문제, 특정한 연도의 토익 문제에 토익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느 정도 토익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생긴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특정 연도에 이때는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나왔어. 이 회차는 엄청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이것만을 잘 풀 수 있는 모델을 더 만들어줘. 요게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건데 미세 조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지도 학습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미 이제 그 전이 학습을 위해서 사전 학습 된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그래서 뭐 챗GPT도 사실은 이미 전이 학습을 위한 사전 학습 모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챗GPT를 가져와 가지고 뭐 특정한 이제 분야의 지식만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잘 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이학습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익 문제를 잘 풀만한 그런 학습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좀 비슷한 뭐 예를 들어 뭐 특정 회차 토익이 아니더라도 토플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토익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으면은 뭐 영어는 좀 할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영어 문제는 보고 이거 이런 거 같은데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전이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습 모델을 다른 데 들고 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이학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피아노 못 치는 사람보다 바이올린을 빨리 배울 거예요. 왜냐? 이 사람 악보 보는 법 알잖아요. 예. 악보 보는 법 알고 화성이 뭔지 알고 뭐 높은 음절표, 낮은 음절표가 뭐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피아노 손도 못 대는 사람 보다야 바이올린을 빨리 배우겠죠. 예, 아예 완전 악기가 다르더라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음악 또는 뭐 악보 보는 법, 화성악 이런 거에 지식이 있으니까. C 언어에 익숙한 학생은 파이썬을 금방 배워요. 왜냐? 둘 다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예. C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제 C 언어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 뭐 포인터든 뭐 아니면 메모리 관리든 아니면 이게 코딩하는 방법이든 그런 랭귀지의 특정한 얘기든 간에 뭐 제약 사항이든 이런 거를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 친구는. 그런 사람은 파이썬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요것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대로 파이썬을 잘하는 친구는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처음에는 자바라는 언어를 했는데 그 언어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약간 기초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C++, 뭐 고, 파이썬, R 또 뭐 있죠? 코틀린,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각종 언어,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들을 금방 배웠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전이학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기계학습에서 전이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두 영역의 공통 지식. 피아노라면 악보 보는 법, 화성학이라가 이런 거,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라면은 뭐 자료 구조라든가, 뭐 정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많겠죠. 이런 것들을 공유하니까 금방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에서 전이학습은 어떨까? 임의의 문제 도메인 또는 과업에서 미리 학습시킨 모델을 새로운 문제 또는 새로운 과업에 적용하여 높은 성능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아노 배워놓고 한 다음에 바이올린 쳐보라 하는 거죠.
예. C 언어 배우게 하고 난 다음에 파이썬 해봐라. 이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계학습의 전이학습도. 근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죠. 문제 도메인이랑 과업. 요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계학습에서의 전이학습, 이 전이학습 방법은 현대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습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예.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누가 확보할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학습시키려면 레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학습으로 치면은 레이블이 없잖아요. 레이블을 매기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되니까. 누가 할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이미 그 어떤 이제 뭐 기업이나 이게 돈과 시간과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런 곳에서 미리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전신에 여기서 품앗이하고 여기서 품앗이하고 저기서 품앗이하고 다 죄다 끌어 모아서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까 자기주도 학습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만든 학습 모델은 어느 정도 괜찮다. 어느 정도 뭐 대충 뭐 알 수가 있다. 아까 토익으로 치면은 대충 영어 문제는 풀 수 있는 정도 같다. 피아노로 치면 대충 뭐 악보 보는 법이나 화성학은 아는 것 같다. 시온으로 치면은 대충 자료 구조나 정규식은 아는 것 같다. 이런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만든 친구를 이제 우리가 써야 하는 분야, 우리가 하고 싶은 분야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게 전이학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런 대충 이 정도 하는 것 같다라고 만드는 단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품앗이하고 집단지성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다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데이터는 적어.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좀 더 디테일한 문제라 가지고 데이터가 적어요. 하지만 그걸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적용시키면은 그냥 없을 때보다는 훨씬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이학습 분류, 아까 우리가 과업이나 도메인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과업이 달라지는 경우랑 도메인이 달라지는 경우 두 개로 이제 전이학습을 나눌 수가 있는데, 과업은 뭐냐면은 그냥 이걸 뭐 정의를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과업이에요. 요걸 가지고 소와 말을 구분하는 과업으로 쓰는 거예요. 예.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똑같이 동물 분류는 맞긴 한데 원래 이 학습 모델은 개냐 고양이냐 이걸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를 갑자기 생뚱맞은 소와 말을 구분할 수 있냐 라는 거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겠어요? 잘 됩니다. 왜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학습 모델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친구는 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면서 뭔가 동물의 특성, 포유류의 특성 같은 걸 잡아냈을 거예요. 예, 잘 모르겠지만은, 개는 이런 형태에서, 고양이 이런 형태에서 했고, 이런 형태에서, 이런 게 보니까 맞는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얼추 뭔가 그런 걸 잡아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를 가지고 소와 말을 구분하는 과업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야. 소와 말, 있는 뭐 사진이라든가 그런 레이블의 데이터를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이미 어느 정도, 동물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특성에 대한 분포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소와 말을 금방 분류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모델을 그냥 곧바로 소와 말을 구분하는 데 쓰는 건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와 말을 구분할 거니까 이 데이터를 조금 먹어봐 한번. 조금 이까지 조금 학습해봐. 그게 파인 튜닝, 미세 조정. 그렇게 하면은 금방 배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이것도 정의보다는 예를 보면 되죠. 사진 속 서양인의 나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사진 속 동양인의 나이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나이 예측이에요. 이게 과업이에요. 하지만 데이터의 유형은 좀 달라졌죠. 서양인 데이터에서 동양인 데이터로 바뀌었죠.
우리 첫 시간에 뭐 공정성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막 사진 데이터가 뭐 안에 이제 서양인만 많아가지고 서양인은 뭐 인식 잘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건 그 서양인 사진에서 동양인 사진으로 바꾸는 이런 게 이제 도메인이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잘 될까요? 당연히 잘 되겠죠. 예. 사진을 보고 얼굴 사진을 보고 나이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고 치면은 그 모델은 사진에 뭐 주름살이라든가 뭐 얼굴에 밑에 들어간 뭐 다크서클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동양인이라고 주름살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다 있죠. 다크서클 생기죠, 다. 그러니까 금방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진 속 서양인의 나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동양인 사진을 집어넣으면 곧바로 나온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서양인의 나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들고 와서 동양인의 사진이랑 나이를 좀 넣어줘가지고 조금만 학습시키면은 잘 예측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업 전이 학습의 사례를 보자면은 2012년 국제 이미지 인식 기술 대회 이미지 인식 기술 대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 대회인데 1000종류의 레이블을 가지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예. 근데 여기서 알렉스넷이라는 학습 모델이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16.3% 정도만 오차를 냈어요. 예. 엄청난 성능이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에서 통해 학습된 이게 딥러닝 모델인데 이 모델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다. 지금 이거 이제 2012년이잖아요. 2012년.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뭐 3%인가? 오차율이? 그 정도 돼요. 예,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는데 그래서 16.3%에서 현재는 3% 정도.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이학습이니까 뭐 이거 잘났다 이런 거 말고 이 알렉스 넷을 가지고 학습이 된 친구들이거든요. 예, 이 친구를 가지고 다른 이미지 활용 가업에 적용했을 때 해당 가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소량만 사용해서 학습을 수행해도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알렉스넷이 예측한 그 이미지넷 데이터셋 이거 말고 거기 있는 레이블이랑 데이터 말고 다른 데다 적용시킨 거예요. 다른 데다가 적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 왜냐? 열심히 이 학습 모델은 이미지 인식을 하면서 이미지의 특성이 뭔지 무려 또 1000종류가 되는 레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레이블이고 이런 걸 엄청나게 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를 가지고 이미 이제 훈련이 잘 돼 있는 친구. 그 친구 가지고 다른 이미지 좀 준다 하더라도 뭐 문제가 되겠어요? 또 이제 다른 이미지 주고 다른 레이블 주면은 또 금방 배우겠죠. 이미 이 친구는 이미지의 거의 전문가야. 그러니까 좀 다른 거 준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과업 전이 학습의 사례이다. 그 실제로 이거 알렉스넷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 이미지 인식 기술 대회 이미지넷 여기서 나온 학습 모델들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다 공개가 돼 있고 사전 학습 모델로 다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이미지 인식을 하고 싶다, 새로운 레이블 가지고 하고 싶다 이러면은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 수업 듣고 뭔가 그래도 좀 제대로 뭔가 실제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알렉스넷이나 이런 거 검색해서 가시면은 아마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이런 자세한 튜토리얼 같은 걸 줄 거예요. 코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보시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그냥 단순히 예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인식이면은 뭐 개, 고양이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생활에서 겪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괜찮겠죠? 되게 가령 이제 뭐 여러분들의 사진첩이 있어. 사진첩이 있는데 그 사진첩에 뭐 사진이 이제 이건 내 사진, 이건 여자친구 사진 이런 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 뭐 그러면은 알렉스넷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VG제라든가 뭐 구글넷이라든가 그런 걸 들고 와서 내 여자친구 사진이랑 내 사진이랑 레이블 줘가지고 조금만 줘가지고 학습시키면은 또 금방 이제 이게 내 사진인지 여자친구 사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사진, 여자친구 사진, 내 사진 레이블을 줘가지고 뭐 수만 장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은 도메인 전이 학습입니다. 이걸 이제 도메인 전이 되는 거를 도메인 적응,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숫자 인식 문제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도메인은 흑백 필기체로 쓰인 숫자예요. 예. 요게 이제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엠리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데이터셋인데, 흑백 필기체로 쓰인 이제 숫자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무엇인지. 근데 요거는 사진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이제 딱 이거 사진 딱 주어지면은, 이거 3이야. 이거 9야. 9인가요? 산지도 모르겠네. 2야, 1이야, 9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요거 예측하는 학습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 사진에서 보이는 숫자, 가령 뭐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렇죠. 뭐, 속도 제한, 뭐, 이런 거, 뭐, 40km 제한, 이런 숫자들. 이런 거를 인식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 친구는 흑백 필기체인데, 이 친구는 필기체도 아니죠, 애초에. 컬러고, 예. 컬러고, 필기체도 아니고, 얘는 이제 정확하게 프린트된 약간, 그런 숫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서 적용시키니까, 적용시켰다 하면, 여기 숫자 뭐, 가령 112 레이블 주고, 이건 112야. 이건 2야. 자, 너 이거 가지고 학습 좀 해봐.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이제 인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메인 전이다. 숫자 인식하는 건 똑같지만은 안에 데이터, 아니면 데이터 도메인이 완전 달라졌죠. 흑백 필기체에서 거리 컬러 사진, 달라졌죠. 하지만 숫자 인식은 똑같다. 이런 게 도메인 전이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화 학습이에요. 이제 영어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이제 그냥 뭐, 그, 기계학습 연구하시는,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툭 하고 나온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어피런트 컨디셔닝이라고 조작적 조건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학, 행동 심리학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조작적 조건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손, 이렇게 하면은, 걔가 손을 올리면은 걔한테 뭘 줘요? 뭐 객검을 물려주든, 뭐 간식을 주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손 이럴 때 계속 손 올려가지고 계속 간식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식을 먹으니까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학습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습 기법인데, 정말 재밌죠. 사실 이제 기계학습 기법들이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그런 심리학이니 인지공학이니 이런 이론들과 많이 맞닿아 있는데, 아무튼 요 강화학습 방법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주어진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서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주어진 환경, 아까 글로 다시 갈게요. 주어진 환경은 그냥 걔가 있어요. 걔가 있고 우리 집안이야. 그냥 뭐 그렇게 치죠. 예.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걔예요. 현재 상태, 그럼 걔가 뭐 앉아 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있거나 이런 거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현재 상태는 이제 주인이 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올린 상태. 예, 이렇게 올린 상태. 예, 요게 상태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상, 간식을 최대화, 간식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그 행동이 뭐야? 그 행동이 뭐예요? 걔가 주인 손에 손을 올린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니죠. 예. 별거 아닌데 사실 이거를 실제로 학습하기 위해선 굉장히 좀 복잡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에이전트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환경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부여합니다. 예.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 보상을 부여하는 게 주인이죠. 예.
주인, 그리고 주인 이외에 뭐, 주인 이외에도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상을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게 이제 주인이겠죠. 예. 그리고 에이전트는 주어진 상태에서 주인이 손을 올렸다를 걔가 관측을 한 거예요. 걔가 본 거야. 예. 그 의미예요. 상태에서 취한 행동, 손을 올리니까 간식을 주네를 관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자, 주어진 상태, 주인이 딱 계신데 주인이 손을 올린 상태가 됐어. 내가 딱 봤어. 이 상태를 봤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을 올리니까 간식을 주네. 내가 턱을 올리니까 간식을 안 주네. 이런 걸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오는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학습하는 건데 뭔 소리냐면은 자, 우리 간식을 계속 손 올릴 때마다 간식을 받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손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손 할 때마다 나는 손을 올려야 된다. 라는 정책을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상한 게 최종 보상이라 되어 있어요. 교수님, 그냥 개로 치면은 손 계속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냥 매번 보상 큰 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맞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스 게임 같은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장기나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체스 말을 움직일 때 폰, 졸, 이거를 이제 미끼로 던져주고 그 미끼를 던져서 더 큰 걸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내가 조를 잇는 거는 손해야. 보상이 아니죠. 손해봤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말을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 여왕이라든가, 뭐, 차포, 그걸로 치면은, 이제 장기로 치면은, 그런 걸 잡으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기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최종 보상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방법이 이제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이제 강화학습의 목표는 누적 보상. 예, 매번 보상을 계속 누적해서 최종적으로 제일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 게 목표예요. 아까 개와 같은 시나리오는 그냥 매번 손 올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체스, 뭐 장기나 이런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장장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적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큰 보상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스에서 현재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두 칸씩 움직이는 그 친구를 그냥 상대한테 미끼로 던져주는 거야. 던져줘버려 그냥.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잡느라고 뭔가 엄한 짓을 했으면 잘 생각 못하고 나중에 퀸을 잡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경기에 이길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딱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두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져요. 예. 첫 번째는 exploi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에서 보상이 가장 높은 행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냥.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이런 거예요. 아까 체스로 치면은 현재 폰을 상대에게 주는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폰 주지 마. 우리 손해니까. 이거예요. 익스플로레이션은 현재 수립된 정책과 상관없이 임의의 행동을 수행하고 보상을 관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익스플로이테이션은 폰 주지 마잖아요. 근데 폰 주지 마. 당장에 지금 안 주는 게 과연 최종적으로 왜 이기는 방법일까? 우린 몰라요. 예. 그래서 그래서 한번 손해보는 행동이라도 한번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돼서 좋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폰을 상대한테 딱 주고 한번 어떻게 되나 나중에 한번 결과 좀 보자. 나중에 이겼네? 이러면 이제 이거 좋은 전략이다 생각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은 이 두 가지를 익스플로이테이션이랑 익스플로레이션을 얼마나 이제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잘 이제 조작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잘 모르잖아요. 뭐 체스 경기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이제 탐색을 많이 합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예. 아무거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보고 결과를 계속 관측해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 슬슬 좀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는데 이제는 안다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라고 하면은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가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쓰이는 분야는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뭐 장기 바둑 이런 게임, 주로 게임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강화학습 자체가 아까 그 에이전트, 걔가 행동을 취하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환경이 보상을 쥐어주고 그 보상을 관측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환경과 에이전트가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음.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지도학습 같은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고양이 데이터 계속 나오는데 그냥 사진 무작정 다 모아놓고 거기에 나중에 그냥 고양이인지 아닌지만 레벨만 붙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를 취득하기가 그나마 쉬워요. 그래도. 근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면서 보상이 계속 달라져요.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게임은 정말 좋은 점이 게임은 그 환경 자체가 이미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환경이잖아요. 금방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금방 이 행동을 하고 금방 들어오는 보상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 유닛을 한 픽셀 옮겼을 때 데미지가 얼마 받는지,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곧바로 알 수가 있죠. 게임이니까. 장기나 바둑, 윷놀이 같은 경우도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뭐 게임이 끝났으면은 뭐 끝났다, 이겨다, 졌다. 이거를 그래도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두 케이스는 강화학습이 많이 쓰이는 분야이자 강화학습으로 해결하기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엘리베이터 최적 제어, 정유 생산 라인의 제어, 로켓 발사 제어, 이런, 제어할 때, 이제, 이 제어할 때 로켓 발사라고 치면은, 지금 이제 뭐 1번 노즐을 켜야 돼. 1번 노즐의 압력을 이걸로 해야 돼. 3번 노즐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다 액션인 거예요. 그럼 상태는 뭐겠어요? 지금 로켓이 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전체 압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거를 잘 제어해서 로켓이 정해진 위치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보상이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실제 로켓, 실제 정유 생산 라인, 실제 엘리베이터 가지고는 힘들겠죠, 되게.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예.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에도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이면 실제 자동차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되게 데이터 모으기가. 그래서 저기 이제 막 그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하는데 가보시면은 그 자동차가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계속. 예, 데이터 수집하려고. 계속 돌아다녀요. 어쩔 수 없이. 예. 아무튼 이제 강화학습은 이런 데다가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실제로 이제 강화학습 응용 분야는 최근에는 사람한테까지도 써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계속 사람한테 쓰려면은 계속 왔다 갔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취득하기 되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뭐 좀 고려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강화학습을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현실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그럼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만들어 버릴까 뭐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 알파고도 강화학습에다가 이제 딥러닝을 섞어가지고 만든 이제 심층 강화학습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들어진 AI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전체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계학습에서 활용되는 학습 방법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다음 강화학습, 준지도학습, 뭐 자기지도학습, 이런, 학습 방법의 개념과 활용 분야를 알아보았죠, 오늘. 예,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나온 뭐, 준지도학습이니, 자기지도학습이니, 강화학습이니, 이거는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특정 분야에서만 많이 쓰이거나 이제 약간 좀 더 어드밴스드한 과제라서 하지만 이제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은 사실 이 교양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정말 교양입니다. 예, 정말 기계학습 얘기를 할 때 정말 교양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고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차이점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학습 전략
자기지도 학습이랑 준지도 학습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전략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지도 학습, 자기지도 학습, 강화 학습이 기존의 학습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쓰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지도 학습 준지도랑 자기지도 학습은 일반 지도 학습이랑 비지도 학습과 다르게, 예, 조그만 데이터로, 조그맣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학습 모델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없는 데이터를 예측해서 또 그걸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 걸로 쓴다. 이런 얘기 했었고, 강화학습은 아예 완전 다르죠. 매번 이제 인터랙션 하면서 상호작용 하면서 레이블을 가져오는, 보상을 가져오는,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학습 방법이랑 되게 달랐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뭐 준지도 학습이나 자기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뭐 레이블이 적은 데이터, 또는 이제 뭐 이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학습된 거를 가지고 사전 학습된 모델 가지고 이제 뭐 전위 학습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에 쓴다던가 뭐 그렇게 쓸 수 있고, 강화 학습은 주로 이제 게임, AI 이런 걸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걸로 인공지능의 3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